성질 더러운 네 시어머니가 명절 음식을 친정에 싹 다 퍼다 날라도 아무 말 안 해? 엄마, 우리 시어머니 눈치 없는 거 몰라? 어머님 속이는 게 세상에서 제일 쉽다니까? 며느리는 제가 만든 명절 음식을 친정으로 싹쓸이해 간 것도 모자라 친정 엄마와 함께 제 호박씨까지 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비웃음 섞인 대화를 들으며 이를 악물고 다짐했습니다. 시어머니를 기만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다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일 가슴을 울리는 실제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이 된 부산 사는 송영이라고 합니다. 명절만 되면 하도 사건 사고가 많아서 제발 무탈하게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크죠. 그런데 제 바람이 무색하게 지난 명절에 큰 사건이 터졌지 뭐예요? 다시 추석 명절이 다가오니 잊혀졌던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는데요. 웃음도 안 나오는 제 황당했던 사연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날이 슬슬 쌀쌀해지던 추석 연휴 첫날 아침이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아들 녀석과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을 듯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홀로 부엌에 서서 산더미처럼 쌓인 음식 재료들을 말없이 바라봤죠.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며느리인 수연이가 화사하게 웃으며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쏙 들어왔습니다. 모처럼 기특한 마음이 들어 반가웠죠. 어머, 우리 수연이 고맙다. 그럼 거기 반죽부터 좀 도와줄래?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수연이가 밀가루 반죽에 물을 콸콸 부어버려 반죽이 멀건 죽처럼 질척거렸어요. 어머님,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끈적한 반죽을 주걱으로 들어보이며 수연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기가 막혔지만 애써 표정을 감췄습니다. 괜찮아. 밀가루 좀 더 넣으면 되지. 하지만 수연이는 프라이팬 앞에 서자마자 동그랑땡마저 새까맣게 태워버렸습니다. 깻잎전도 시커먼 숯덩이가 되고 말았죠. 아,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요리를 영 못해서. 수연이는 민망한지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습니다. 괜찮다. 천천히 배우면 되는 되지. 그런데 수연아, 지금은 그냥 나가서 쉬어라. 그 말을 끝으로 수연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부엌을 나갔습니다. 잠시 후 거실에서 골드미스로 늙고 있는 제 시누이와 수연이가 깔깔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모, 이 TV 프로 진짜 재미있네요. 치익, 기름 끓는 소리와 거실의 웃음소리가 동시에 제 귓가를 채웠습니다. 제 아들 현우는 처가에 보낼 한우 세트를 사겠다며 아침부터 백화점으로 달려갔죠. 결국 이 넓은 부엌에 또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허리에서부터 뻐근한 통증이 올라왔지만 명절 음식을 만드는 고된 노동보다 더 힘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이웃집 가족들이 다 함께 웃으며 차에서 짐을 내리고 있었어요.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무거운 상자를 나르고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팔짱을 꼭 끼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니 가슴 한편이 시큰거렸습니다. 우리 집은 대체 왜 이 모양일까? 문득 세상을 떠난 남편이 떠올랐습니다. 명절 때만 되면 늘 내 어깨를 주물러주며 걱정해주던 사람이었죠. 여보,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애들한테 시켜. 이제는 그런 따뜻한 위로를 해줄 사람이 이제 옆에 없었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전을 채반에 올리고 땀으로 축축한 이마를 훔쳤습니다. 깊은 한숨이 절로 터져나왔어요. 부엌 바닥은 기름때로 미끄러웠고 개수대에는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거실의 웃음소리는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만든 음식들이 식탁 위에 가득 차려졌어요.
갈비찜, 동그랑땡, 깻잎전까지 제 고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상이었죠. 와, 엄마, 진짜 진수성찬이다. 어우, 고생 많았겠네. 아들 현우가 큼지막한 갈비찜 조각을 집어들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언니, 이 동그랑땡은 파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언니 손맛은 정말 아무도 못 따라간다니까. 신우이도 옆에서 거들었죠. 며느리 수연이도 깻잎전을 조심스럽게 하나 집어 입에 넣고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머님 정말 맛있어요. 하루 종일 힘드셨죠? 그래도 가족들이 이렇게 맛있게 먹어주니 온종일 쌓인 피로가 조금은 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보람은 아주 잠깐이었어요. 식사가 끝나기가 무섭게 모두들 거실 소파로 흩어져 TV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 배부르다. 소화제라도 하나 먹어야겠네. 현우가 소파에 등을 깊게 기대며 자기 배를 두드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 무거운 몸을 일으켜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갑자기 수연이가 나지막한 신음소리를 내며 이마를 짚었습니다. 그러더니 소파 한쪽에 스르르 몸을 웅크리고 눕는 게 아니겠어요? 수연아, 왜 그래? 어디 안 좋아? 현우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아내에게 달려갔습니다. 모르겠어. 몸이 좀 으슬으슬 춥고 속이 메스꺼워. 어지럽기도 하고. 수연이가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과일만 집어먹던 사람이 설거지할 시간이 되니 아프다고 드러눕다니요. 누가 봐도 명절 노동을 피하려는 뻔한 꾀병이었죠. 정말 괜찮아? 얼굴이 하얗게 질렸는데.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병원 갈까? 현우는 아내 걱정에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수연이의 이마에 손을 대보고 손목을 잡아보고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열은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체한 거 아니야? 내가 손이라도 주물러 줄까? 아니야, 괜찮아. 병원 갈 정도는 아니고 그냥 좀 누워 있으면 나아질 거야. 수연이가 눈을 지그시 감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고 푹 쉬어. 설거지는 내가 할게. 그 말에 잠시나마 기대를 했던 제가 어리석었죠. 현우는 부엌으로 오더니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은 쳐다보지도 않고 냄비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냄비가 어디 있어? 쌀은 또 어디 있고? 수연이 죽이라도 끓여줘야겠어. 저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꽉 막히는 것 같았어요. 밥 먹은 지 고작 10분도 안 지났는데 죽을 끓여 대접하겠다니요. 문득 몇 해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고생 많았어. 이리 와서 앉아. 어깨 좀 주물러 줄게. 아니에요. 아직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남았는데. 설거지는 내가 할 테니 당신은 좀 쉬어. 어서. 그때는 남편의 그 다정함이 당연한 것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제가 힘들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늘 먼저 알아주고 보듬어주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제 아들 현우는 어떤가요? 며느리가 꾀병을 부리는 것에는 저렇게 전전긍긍하면서 하루 종일 허리가 끊어져라 일한 이 늙은 어미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모양입니다. 엄마, 죽에 물 얼마나 넣어야 돼? 현우가 부엌에서 소리쳐 물었습니다. 쌀 반 컵에 물 5컵 넣고 저어주면서 끓여. 과거에 따뜻했던 기억과 눈앞에 서늘한 현실이 겹치니 가슴이 시려왔습니다. 신우이는 절 도와줄 생각은 없는 듯 수연이 옆에 찰싹 붙어 등을 토닥여주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괜찮아? 내가 따뜻한 물이라도 가져다 줄까? 감사해요. 근데 괜찮아요. 조금만 이러고 있으면 괜찮아질 것 같아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개수대 앞에 섰습니다. 찬물이 뼈마디를 시리게 파고들었습니다.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만이 저와 가족들 사이의 거리를 더욱 멀게 만들었죠. 기름 묻은 그릇을 붙잡은 손이 자꾸만 미끄러졌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언제부터 제가 이 집에서 외톨이가 된 걸까요? 마치 돈도 받지 못하고 일하는 가정부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며느리 수연이는 언제 아팠냐는 듯 뽀얀 얼굴로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제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정말 죄송했어요. 어제만 해도 죽을 사람처럼 굴더니 하룻밤 사이에 얼굴에 혈색이 도는 게 참 신기할 노릇이었죠. 저는 속으로 치미는 말을 애써 누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괜찮다. 몸은 좀 어떠냐? 어제는 네 서방이 아주 난리도 아니더구나. 네, 어머님. 이젠 괜찮아요. 푹 자고 일어났더니 개운하네요. 저는 밤새 식혀서 정성껏 포장해둔 음식들을 식탁 위에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갈비찜, 잡채, 각양각색의 전까지 어젯밤 설거지를 마치고 새벽동이 틀 때까지 종류별로 통에 나누어 담아둔 것들이었죠. 하나뿐인 남동생에게 보낼 것, 그리고 우리 식구들이 며칠간 먹을 것을 따로 빼놓았습니다. 우와, 어머님. 이걸 또 언제 다 이렇게 정리하셨어요? 수연이가 동그랗게 눈을 뜨며 물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했지. 이건 현우 외삼촌 갖다 주려고 챙겼다. 그리고 저건 우리가 며칠 더 먹을 거고. 그런데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수연이가 망설임 없이 찬장에서 커다란 장바구니 2개를 꺼내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아주 자연스럽게 식탁 위 통들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수연아,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어머님, 저희 친정에서 음식 좀 가져오라고 하셔서요. 엄마가 어머님 음식 솜씨가 최고라고 꼭 좀 얻어오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수연이는 마치 백화점에서 물건을 고르듯 가장 먹음직스러운 갈비찜이 담긴 통을 번쩍 들어 제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밤새 기름을 빼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동태전이 가득 든 통도 그 옆으로 들어갔죠. 잠깐만, 수연아. 그건 안 된다. 그건 현우 외삼촌 드릴 거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니? 제가 다급하게 말렸지만 수연이는 제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동생에게 주려고 따로 포장해둔 약과 상자까지 발견하고는 얼굴에 화색이 돌았죠. 어머나, 어머님 약과도 있었네요. 저희 할머니가 약과를 정말 좋아하시는데 이것도 좀 가져갈게요. 바로 그때 잠에서 깬 현우가 하품을 하며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현우가 나왔으니 이제야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끝나겠지? 라는 생각을 하며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수연아, 아침부터 짐은 왜 이렇게 싸? 오빠, 잘 잤어? 친정에 가져갈 음식 좀 챙기고 있었어. 어머님이 챙겨주셔서. 이렇게나 많이? 엄마 고생해서 만든 건데 수연이네까지 챙겨줘서 고마워.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현우는 제게 사실인지 묻기는커녕 아내의 행동을 제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에 싣기 편하도록 장바구니 손잡이를 정리해 주더군요. 그럼요. 어머님이 우리 엄마 생각해서 일부러 넉넉하게 만드신 것 같아요. 맞죠, 어머님? 수연이가 저를 돌아보며 생긋 웃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니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할 틈도 없이 수연이와 현우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그럼 저희 친정에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두 손에 들린 장바구니는 제가 꼬박 이틀을 고생해서 만든 음식들로 터질 듯이 불룩했습니다. 잠깐, 수연아, 현우야. 제가 애타게 불렀지만 두 사람은 이미 현관문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녁에 올게. 걱정 말고 있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습니다. 곧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들리고 차 시동이 걸리는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텅 비어버린 식탁과 휑한 냉장고를 번갈아 보며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 있었습니다. 피땀 흘려 만든 내 음식들, 한순간에 전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동생에게 줄 약과까지 싹 다 가져가다니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허탈한 마음에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애써 눌러왔던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어제의 꾀병도 오늘의 이 약탈도 모든 것이 계획된 행동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바보였습니다. 며느리의 살랑거리는 꼬리와 아들의 무심함을 믿은 제가 천치였습니다. 안 돼.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저는 벌떡 일어나 외투를 거칠게 걸쳤습니다. 도대체 저것들이 제 음식을 가져가서 뭘 하는지, 사돈댁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야 했습니다. 결혼하고 수십 년을 살면서 이렇게까지 억울하고 분한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곧장 밖으로 나가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기사님, 이 주소로 최대한 빨리 가주세요. 차가 출발하고 창밖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수연이의 얼굴과 텅 빈 음식통들로 가득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걸까? 명절 음식 좀 나눠 먹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잠시 그런 생각이 스쳤지만 저는 곧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이건 음식을 나누는 것과는 다른 문제였습니다. 이건 저에 대한 명백한 무시이자 기만이었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끝장을 보고야 말겠어. 저는 택시를 잡아타고 아들의 차를 뒤쫓아 마침내 수연이의 친정이 있는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흘끔흘끔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셨지만 그런 걸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기사님, 저기 아파트 입구에 내려주세요. 단지 입구에서 내려 저는 마치 산책이라도 나온 사람처럼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바닥에 축축하게 땀이 찼습니다. 낯선 방문객인 척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1층에 위치한 사돈의 집을 찾았어요. 다행히 현우의 차가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것을 금방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여 집 쪽으로 접근했습니다. 아파트 1층이라 창문이 허리춤까지밖에 오지 않았죠. 마침 집 앞에 조경용 화단이 무성하게 자라 있어 몸을 숨기기에는 안성맞춤이었습니다. 내 나이 이른을 바라보는데 며느리 뒤를 밟아 축축한 흙냄새가 나는 화단에 숨게 될 줄이야. 기가 막혔지만 이를 악물었습니다. 화단 뒤에 쪼그려 앉아 저는 창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소리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엄마, 이거 봐. 내가 말한 시어머니표 갈비찜이야. 양도 엄청 많지? 수연이의 목소리가 명랑하게 들려왔습니다. 어머머, 이게 다 뭐니? 우리 딸 수고 많았네. 그 성질 더러운 시어머니가 이걸 다 순순히 내주던 사돈인 수연이 엄마의 목소리였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에이, 뭐라고 하기도 전에 그냥 들고 나와버렸어. 어차피 잔뜩 만들어놨던데 뭐. 이 정도 없어져도 몰라. 수연이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역시나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그래도 맛은 괜찮아? 시어머니 옛날 사람이라 짜기만 한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좀 짜고 달고 요즘 사람들 입맛하고는 영 안 맞을 때가 있긴 한데. 그래도 뭐 그럭저럭 먹을 만은 해. 수연이가 투덜거리며 말하는 소리에 제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밤새 허리가 끊어져라 만들었더니 돌아오는 평이 고작 짜고 달달하니요. 너무 까다롭게 굴지 마. 네가 고생이 많다만 그래도 사위가 돈은 잘 벌어오잖니. 수연이 엄마가 딸을 부추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제 아들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는 것 같아 모욕감이 들었습니다. 어디 맛이나 한번 볼까? 수연이 엄마가 전을 하나 집어 맛보는 듯 했습니다. 맛은 그럭저럭 괜찮네. 짜긴 해도 공짜니까 가져오는 거지. 이걸 밖에서 사려면 돈이 얼만데. 재료값도 요즘 엄청 비싸잖아. 수연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터져 나오려는 신음을 참기 위해 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의심은 안 해? 명절마다 이렇게 음식을 싹쓸이해 오면 이상하게 생각할 법도 한데. 전혀. 우리 어머님 엄청 순진하셔서 눈치도 없어. 착한 며느리가 이런 짓 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하실걸? 내가 조금만 아프다고 꾀병 부리면 다 속아 넘어가. 수연이가 킬킬거리며 웃었습니다. 저를 완벽한 바보로 취급하는 그 웃음소리에 심장이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온몸이 떨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깊은 슬픔이 한꺼번에 저를 덮쳤습니다. 엄마, 그런데 요즘 시어머니가 좀 이상하긴 해. 전보다 말수도 적어지고 자꾸 멍하니 앉아 있더라고. 나이 드시니 기력도 없고 우울해서 그러시겠지. 신경 쓰지 마라. 괜히 건드려서 좋을 거 없어. 알았어, 엄마. 어차피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니까. 수연이의 마지막 말을 끝으로 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나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몇 번이나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간신히 빠져나와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본물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흐느낌을 참으려 어깨를 떨었지만 한 번 터진 울음은 멈추질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도 두 모녀가 나눈 잔인한 대화가 독처럼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순진해서 눈치도 없어. 짜고 달아. 공짜니까 가져오는 거지.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족과 제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눈물은 곧 차가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집에 도착할 때쯤 제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이대로 넘어가지 않을 거야. 저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얼굴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사람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부터 똑똑히 가르쳐줄 차례였습니다. 그날 이후 몇 주가 흘렀습니다. 저는 복수의 칼날을 갈며 조용히 때를 기다렸죠. 마침내 며느리 수연이의 생일이 다가왔고 저는 먼저 다가가 다정하게 제안했습니다. 수연아, 다음 주가 네 생일 아니니? 올해는 이시애미가 아주 근사하게 생일상을 차려주고 싶구나. 수연이는 제 예상치 못한 친절에 토끼처럼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머님, 정말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뭘 또 번거롭게. 아니다. 하나뿐인 며느리 생일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뭐 특별히 먹고 싶은 거라도 있니? 저는 일부러 목소리를 한껏 부드럽게 깔았습니다. 가짜 친절에 감동하는 수연이의 모습을 보니 가소롭기 짝이 없었죠.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저는 어머님이 해주시는 건 뭐든 다 좋아요. 그날 이후 수연이는 신이 나서 주변 친구들에게 시어머니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방문 틈으로 수연이가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응, 우리 시어머니가 직접 생일상 차려주신대. 정말 좋으시지? 너희 시어머니는 뭐래? 우리 시어머니는
호텔 뷔페 안 부럽게 차려주신다는데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까지 올려준 뒤에 가장 깊은 곳으로 떨어뜨려 줄 테니까요. 드디어 생일 당일이 되었습니다. 수연이는 한껏 멋을 내고 현우와 함께 저희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평소보다 화장도 곱게 하고 하늘하늘한 원피스까지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아들 현우도 싱글벙글 웃으며 케이크 상자를 흔들어 보였죠. 엄마, 수연이 생일상 엄청 기대하고 왔어요. 무슨 맛있는 거 하셨어요? 그래. 그럼 어서 식탁으로 와보거라. 내가 솜씨 좀 부렸단다. 저는 태연하게 말하며 식탁을 가리켰습니다. 수연이와 현우가 기대에 부푼 얼굴로 식탁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은 곧 경악으로 물들었죠. 식탁 위에는 정성스러운 생일상 대신 즉석밥 2개와 미역국 라면 한 봉지, 그리고 날달걀 몇 개가 덜렁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뭐예요? 수연이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장난하시는 거죠? 이게 어떻게 생일상이에요? 현우도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생일상이야. 왜? 마음에 안 드니? 네가 좋아하는 공짜 밥상이잖니. 그러고는 미리 준비해둔 사진 여러 장을 꺼내 식탁 위로 던졌습니다. 착 하는 소리와 함께 사진들이 식탁 위로 흩뿌려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추석 다음 날 수연이가 양손 가득 음식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서는 모습이 생생하게 찍혀 있었죠. 이게 다 뭐예요, 어머님? 수연이가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가 내 음식들을 싹 쓸어가는 모습이란다. 아주 신나 보이더구나. 저는 차가운 눈빛으로 수연이를 쏘아보았습니다. 어머님, 그건 오해세요. 제가 설명을. 아직 끝이 아니야. 저는 수연이의 말을 자르고 그날 친정집 화단 뒤에서 들었던 모든 대화를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네 친정집 화단 뒤에 숨어서 네가 하는 말을 전부 다 들었다. 내 음식 솜씨가 짜고 시대에 뒤떨어져서 요즘 사람 입맛에는 안 맞는다고 했지? 수연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그게 아니라 고리타분한 늙은이 잔소리를 명절마다 듣는 게 지긋지긋하다고도 했지? 그런데 말이다. 내가 언제 너한테 잔소리했니? 현우가 충격에 빠져 아내와 저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수연아, 엄마 말이 사실이야? 네가 정말 그랬어? 오빠, 아니야. 어머님이 뭔가 잘못 들으신 거야. 잘못 들어? 아들 월급이 두둑하니까 참고 살아라고 네 엄마가 말한 것도 잘못 들은 거니? 내가 순진해서 꾀병 부리는 것도 눈치 못 챈다고 킬킬거리며 비웃던 것도. 저는 한마디 한마디 그날의 모욕을 담아 내뱉었습니다. 공짜니까 가져오는 거지. 밖에서 사면 비싸다고도 했잖니. 그리고 우리끼리만 잘 살면 된다고 했어. 너는 내가 아주 바보 등신인 줄 알았지? 수연이가 입술을 파르르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현우의 얼굴도 점점 굳어갔습니다. 수연아, 대답해. 정말이냐고. 오빠, 그게 내가 그때 몸이 너무 아파서 제정신이 아니었었나 봐. 몸이 아프면 남의 등 뒤에서 칼을 꽂아도 된다는 거냐? 어디서 굴러먹던 버릇인지 모르겠구나. 내 아들 등골 빼먹고 이 집안을 우습게 보는 건 내가 눈 뜨고 못 봐.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네. 수연이가 그제야 눈물을 뚝뚝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 네가 내 등 뒤에서 비웃을 때는 얼마나 통쾌했을까? 제가 마지막 일침을 가하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수연이가 갑자기 악
하는 비명을 지르며 배를 움켜쥐더니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수연아, 현우가 새파랗게 질려 아내에게 달려갔습니다. 수연이는 바닥에서 몸을 말고 식은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빨리 119 좀 불러주세요. 빨리. 현우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저도 너무 당황해서 손이 떨렸습니다. 복수를 하려던 제 계획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오빠, 나 배가 너무 아파. 수연이가 희미한 목소리로 신음했습니다. 복수는커녕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아들 현우는 쓰러진 수연이를 안아들고 차에 태우고는 가장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미친 듯이 차를 몰았습니다. 저 역시 충격과 당혹감에 빠져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아들의 차 뒷좌석에 올라탔어요. 제발, 제발. 현우는 다급하게 중얼거리며 쉴 새 없이 경적을 울려댔습니다. 며느리 수연이는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댄 채 끊어질 듯한 신음을 계속 흘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너무 아파요. 괜찮다, 괜찮아. 거의 다 왔어. 저는 수연이의 축축한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증오로 들끓던 제 심장이 이제는 두려움으로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흰 가운을 입은 의료진들이 달려와 수연이를 응급실 침대에 옮겼습니다.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수연이의 혈압을 재고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수연입니다. 나이는 34살이에요. 현우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언제부터 통증을 느끼셨나요? 방금 전입니다.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쓰러졌어요. 곧 의사가 나타나 커튼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저와 현우는 응급실 복도에 내몰려 초조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현우는 응급실 앞을 짐승처럼 서성이며 제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엄마, 수연이 괜찮겠죠? 괜찮아야 하는데. 괜찮을 게다. 의사 선생님이 잘 봐주실 거야. 저는 아들을 달랬지만 제 속 역시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벌인 일이 이렇게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에 핏기가 가시는 기분이었어요. 차가운 병원 의자에 앉아 있으니 제가 저지른 일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비로소 실감이 났습니다. 제가 수연이를 너무 몰아세웠나 봐요, 엄마. 현우가 자책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아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내 탓이지. 아들이 자기 탓을 했지만 더 몰아세운 건 저였기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잠시 후 소식을 듣고 달려온 수연이 엄마가 헐레벌떡 응급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우리 수연이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수연이 엄마는 숨을 헐떡이며 제 어깨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지금 의사 선생님이 보고 계십니다. 현우의 말에 수연이 엄마는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딸이 누워있는 응급실이라는 급박한 상황에 차마 아무 말도 꺼내지 못하는 듯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었죠. 도대체 오늘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수연이 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우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 듯 고개를 숙인 채 말을 흐렸습니다. 세 사람 사이에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수연이 엄마의 얼굴을 보며 화단 뒤에서 들었던 대화가 떠올랐지만 지금은 그걸 따질 상황이 아니었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이수연 환자 보호자분들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남편이고 이분은 어머니, 저분은 장모님이십니다. 현우가 우리를 가리키며 다급하게 설명했습니다. 일단 환자는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의사의 말에
우리 셋은 약속이라도 한 듯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보호자분들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의사가 다시 입을 열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환자분이 임신하신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네. 임신이요? 현우가 얼어붙은 채 되물었습니다. 네, 현재 임신 8주 차로 확인됩니다. 의사의 그 한마디에 저와 현우, 그리고 수연이 엄마까지 모두 그 자리에서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8주라고요? 그게 정말입니까? 수연이 엄마가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물었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오늘 있었던 극심한 복통과 소량의 출혈 증상은 스트레스로 인한 유산기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추석 때 기름 냄새에 유난히 헛구역질을 하던 수연이의 모습, 꾀병이라 여겼던 그 모든 것이 입덧이었단 말인가. 지금 산모와 아이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현우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다행히 태아는 무사합니다. 하지만 산모가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스트레스를 받으면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의사의 말이 비수처럼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제가 준 스트레스 때문에 제 손주가 사라질 뻔했던 겁니다. 며칠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 일반 병실로 옮길 테니 준비해 주십시오. 수연이는 창백한 얼굴로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허공의 천장만 바라보는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죠. 현우가 아내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수연아, 괜찮아? 수연이는 대답 대신 그저 힘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는 병실 한 구석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얄미운 며느리뿐만 아니라 뱃속에 제 손주까지 위험에 빠뜨렸다는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수연이 엄마가 딸의 침대 곁을 지키며 원망과 경솔했던 과거의 발언에 대한 후회가 뒤섞인 눈으로 저를 힐끔거렸습니다. 현우는 어머니의 분노와 아내의 잘못, 그리고 새 생명의 소식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괴로워하고 있었죠. 아이가 생겼다는 기쁜 소식은 축복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발목에 채워진 무거운 족쇄가 되어버렸습니다. 한바탕 폭풍이 휩쓸고 간 병실에는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만이 가득했습니다. 현우는 아내가 아팠던 것이 꾀병이 아니었다는 사실과 자신이 곧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에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추석 때 정말 아팠던 거였어. 그런데 내가 그걸 모르고 수연이한테. 현우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 얼굴에는 아내에 대한 미안함과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죠. 저는 차마 아들의 얼굴을 마주 볼 수가 없었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운 수연이는 여전히 창백한 얼굴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싹 마른 하얀 입술, 미동조차 없는 모습이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위태로워 보였어요.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수연아, 괜찮아? 어디 불편한 데는 없어? 현우가 조심스럽게 아내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수연이는 대답 대신 그저 천천히 고개만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 눈꼬리에서 눈물 한 방울이 스르르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습니다.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제 손주를 품은 며느리에게 제가 저지른 짓을 떠올렸습니다. 공짜 생일상이야. 마음에 안 들어? 제 목소리가 제가 던졌던 즉석밥과 미역국 라면이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얄미운 며느리뿐만 아니라 뱃속에서 숨쉬고 있던 제 손주까지 위험에 빠뜨렸다는 죄책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내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짓을 했구나.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분노에 눈이 멀어 뱃속의 아이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제가 짐승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연이 엄마는 딸의 침대 곁을 지키며 몇 번이고 입술을 달싹였지만 차마 저를 향해 원망을 쏟아내지 못했습니다. 때때로 저를 쳐다보다가 황급히 시선을 피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더라면 내가 말을 말았어야 했는데. 수연이 엄마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딸과 함께 저를 험담하고 부추겼던 일을 뒤늦게 후회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현우는 어머니의 분노와 아내의 잘못, 그리고 새 생명의 소식 사이에서 완전히 길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어머니인 제 편을 들자니 임신한 아내에게 죄를 짓는 것이고, 아내의 편을 들자니 어머니의 분노가 이해되지 않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아들은 병실 안을 서성이다가 창밖을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엄마. 현우가 저를 부르려다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눈빛이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됐냐고 묻는 것만 같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가족들은 임신이라는 기쁜 소식 앞에서도 서로를 마주보지 못한 채 무거운 침묵만을 지켰습니다. 평소 같으면 온 가족이 기뻐하고 축하해야 할 소식이건만 지금은 그 누구도 웃을 수 없었습니다. 병실 안은 시계 초침 소리마저 들릴 만큼 조용했습니다. 복도에서 간간히 들려오는 발소리와 병원 안내방송만이 이따금 정적을 깨뜨렸죠. 저는 딱딱한 의자에 앉아 차가워진 제 손만 꼭 쥐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엄마도 딸의 손을 잡은 채 조용히 눈물만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창가에 서서 등을 돌린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축 처진 그 어깨가 아들의 무거운 마음을 전부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한바탕 폭풍이 휩쓸고 간 병실에는 어색하고 무거운 공기만이 가득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수연이의 상태를 확인하고 나갔지만 그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각자 자신의 생각과 후회,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저는 뱃속의 손주 생각에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어른들의 이기심과 분노 때문에 세상 빛도 보지 못하고 사라질 뻔했던 아이. 과연 이 아이가 이 살얼음판 같은 집안에서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을까 덜컥 겁이 났습니다. 기쁨이 되어야 할 새 생명의 소식이 우리 가족 모두에게는 복잡하고 무거운 숙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밤새 뜬 눈으로 천장만 바라보며 제가 벌려놓은 복수국의 참담한 결과를 곱씹었습니다. 창밖으로 희미한 새벽빛이 스며들었지만 제 머릿속은 여전히 한밤중처럼 캄캄했죠. 뱃속에 제 손주를 가진 며느리, 더 이상 복수를 이어갈 수도, 그렇다고 지난날의 모욕을 깨끗이 용서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이냐? 저는 메마른 한숨을 내쉬며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연이가 임신했다는 사실이 제가 짜놓은 모든 복수의 판을 뒤엎어버렸습니다. 어머니는 눈치가 없다고 비웃던 며느리의 얼굴 위로 이제 곧 태어날 손주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아침 7시쯤 현관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현우가 지친 얼굴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밤새 병원에서 아내 곁을 지킨 모양이었습니다. 붉게 충혈된 눈과 헝클어진 머리가 아들의 고된 밤을 말해주고 있었죠. 엄마 안 주무셨어요? 잠이 안 와서. 저도 한숨도 못 잤어요. 현우가 제 옆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연이는 좀 어떻다니? 저는 조심스럽게 며느리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절대 안정하래요. 며칠은 계속 입원해서 지켜봐야 하네요.
현우가 머리를 감싸 쥐며 대답했습니다.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몇 번이고 입술을 달싹이다가 마침내 결심한 듯 제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응? 수연이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현우가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함께 깊은 죄책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쉽사리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용서라니 그 단어가 너무나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엄마, 수연이가 100번 잘못한 거 알아요. 엄마한테 그런 막말을 한 것도, 음식 몰래 가져간 것도 다 나쁜 짓인 거 알아요. 하지만 이제 아이가 생겼잖아요. 뱃속의 아이를 봐서라도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네. 현우는 어머니가 들었던 모욕적인 언사들과 임신한 아내의 위태로운 모습 사이에서 누구의 편도 들지 못한 채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현우야, 엄마도 지금 머릿속이 복잡하구나.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수연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집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 귀로 똑똑히 들었다. 그런데 아이가 생겼다고 그걸 하루아침에 다 잊으라는 말이니? 알아요. 엄마 마음 다 알아요. 제가 죄인이에요. 제가 중간에서 잘했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해요. 현우가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부엌으로 가 쌀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먹을 미음이라도 끓여 보내야겠다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냄비에 불을 올리고 쌀을 젓는데 공짜니까 가져온다며 킬킬대던 수연이의 얼굴과 자신을 기만했던 행동들이 떠올라 숟가락을 놓아버렸습니다. 숟가락이 손에서 힘없이 떨어져 쨍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며느리를 위해 미음을 끓이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나 위선자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거실 한쪽에 놓인 남편의 영정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홀린 듯이 영정 앞으로 다가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나 어떡하면 좋아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나는 정말 모르겠어. 저는 처음으로 남편의 사진 앞에서 나약한 눈물을 보였습니다. 손주를 생각하면, 내 새끼를 생각하면 모든 걸 덮고 싶은데 그 아이가 내뱉었던 말들이 자꾸만 가슴에 비수처럼 박혀서 잠을 잘 수가 없어. 눈물이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며느리를 용서하는 것은 제 자신을 부정하는 일처럼 느껴졌고, 복수를 계속하는 것은 태어날 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일이었습니다. 여보, 내가 어떤 시어머니가 되어야 할까요? 내가 어떤 할머니가 되어야 하냐고요. 대답 없는 남편의 사진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복잡했던 마음이 조금은 정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어느새 다가온 현우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제가 수연이한테 똑똑히 말할게요. 정신 차리라고. 다시는 엄마한테 이런 일 없도록 제가 바로잡을게요. 아들의 진지한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분노를 계속 품고만 있을 수도, 손주를 핑계로 모든 것을 어설프게 덮을 수도 없었습니다. 현우야, 내가 병원에 가봐야겠다. 네, 엄마가요? 그래. 이건 너나 내가 아니라 나와 내 아내 둘 사이의 문제다. 내가 직접 가서 끝을 맺어야겠어. 이대로는 안 됐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수연이의 진심이 무엇인지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제 귀로 직접 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병원으로 가기 위해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잡으며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수연이와 직접 마주 앉아 이 지긋지긋한 오해와 증오의 고리를 끊어내리라 굳게 결심했죠. 제 손이 현관문 손잡이에 닿으려던 바로 그때 딩동 하고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누구지? 저는 의아한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사돈인 수연이 엄마가 서 있었습니다. 어젯밤 응급실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초췌하고 무너진 얼굴이었습니다. 사부인. 수연이 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와락 무너질 듯이 허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그 목소리가 신라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 사돈. 어서 들어오세요. 저는 당황하며 수연이 엄마를 집 안으로 모셨습니다. 수연이 엄마는 거실 소파에 앉기가 무섭게 다시 한번 제 앞에 무릎을 꿇으려고 했습니다. 사부인, 제가 수연이한테 이야기 다 들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수연이 엄마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니, 사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러지 마세요. 어서 일어나세요. 저는 어쩔 줄을 몰라 하며 수연이 엄마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아닙니다, 사부인. 무릎 꿇고 빌어도 시원치 않아요. 제가 딸년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저는 마주 앉아 숨을 고르는 수연이 엄마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이 아침부터 저를 찾아온 것일까요? 사부인, 사실은 제가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수연이가 명절 음식을 그렇게 양손 가득 가져갔던 진짜 이유를요. 수연이 엄마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진짜 이유라니요? 치매 초기 증상으로 요양원에 계신 제 시어머니, 그러니까 수연이 할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에 순간 숨을 쉬는 것조차 잊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요양원에 들어가신 뒤로 통식사를 못 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음식이 입에 안 맞는다며 손사래를 치셨죠. 그런데 유독 사부인께서 만드신 음식만큼은 옛날 맛이 난다며 정말 맛있게 드셨어요. 그게 정말인가요? 네, 정말입니다. 수연이가 처음에 맛이나 보시라고 조금 가져다 드렸는데 며칠 만에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시는 걸 보고 그 애가 욕심을 냈던 겁니다.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명절 음식을 유독 많이 챙기던 수연이의 모습, 그저 욕심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럼 왜 진작 말을 하지 않았던 건가요? 그랬으면 내가 얼마든지 더 만들어줬을 텐데. 수연이가 사부인께 너무 죄송해서 차마 말을 못했답니다. 이미 명절 음식 준비하시느라 허리 펼 날도 없이 고생하시는데 아픈 할머니 음식까지 부탁드리는 건 도리가 아니라고. 수연이 엄마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저랑 험담했던 것도 사실은 입덧 때문에 너무 예민해져서 그랬나 봐요. 어미인 제게 와서 어리광부리듯 철없는 투정을 한 것입니다. 제가 말 조심하라고 했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입덧이 심했나요? 네, 명절에 저희 집에 왔을 때는 괜찮았는데 저녁부터 점점 심해져서 계속 누워만 있었어요. 저는 점점 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아픈 몸으로 부엌을 서성이던 며느리의 얼굴이 그제야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돈 얘기 같은 천박한 말을 입에 담은 것도 죄송합니다. 딸애가 힘들어하는 모습에 눈이 뒤집혀서 그래도 참고 살라고 한 말이었습니다. 사부인께서 들으시고 얼마나 상처가 크셨겠어요. 제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수연이 엄마는 제 손을 꼭 잡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사부인, 우리 딸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병실에서 아무것도 못 먹고 자기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아이까지 잘못될까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저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진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던 오해와 분노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정말로 할머님께서 제 음식을 좋아하신다고요? 네, 정말입니다. 요양원 간병인들도 다들 신기해해요. 다른 건 한사코 마다하시면서
사부인이 만드신 동그랑땡이랑 깻잎전만큼은 어린애처럼 받아드신다고. 한 번에 다 드셔서 놀랄 정도랍니다. 수연이 엄마의 진심 어린 사과와 숨겨진 진실 앞에서 제 마음을 꽁꽁 얼어붙게 했던 분노가 천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얼마나 편협한 생각에 갇혀 제 멋대로 며느리를 판단하고 미워했던 걸까요? 그 모든 것이 아픈 할머니를 위한 효심이었다니. 사부인, 정말 죄송합니다. 제 잘못이에요. 우리 수연이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수연이 엄마가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것 같았습니다. 수연이 엄마의 말을 듣고 저는 복잡한 마음을 안고 수연이가 입원한 병실을 찾았습니다. 수연이 엄마는 병원 복도까지만 저를 배웅하고 차마 딸의 얼굴을 볼 면목이 없다며 돌아갔죠. 저는 병실 문 앞에서 크게 심호흡을 한 번 했습니다. 이제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우리는 끝을 내든 새로 시작을 하든 무언가 결판을 내야 했습니다. 끽 소리를 내며 문이 열리자 창가 침대에 누워있던 수연이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혼자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던 모양이었어요. 어제보다는 혈색이 조금 돌아온 듯 했지만 여전히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수연아. 제가 조심스럽게 부르자 수연이의 어깨가 화들짝 떨렸습니다. 어머님? 수연이의 눈에 당황과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다가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우리 두 사람 사이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먼저 그 침묵을 깬 것은 저였습니다. 수연아, 네 엄마한테 다 들었다.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음식 드리려고 그랬다면서 왜 진작에 말을 안 했니? 그 말을 시작으로 수연이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울지 말고 말해봐. 네 입으로 직접 듣고 싶구나. 명절마다 혼자서 그 많은 음식을 하시는 어머님을 보면서 너무 죄송했어요. 그런데 아프신 할머니 음식까지 부탁드릴 면목이 없었어요. 수연이가 흐느끼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다른 음식은 다 마다하시는데 어머님 음식만 맛있게 드셔서 그래서 제가 욕심을 부렸어요. 말씀드리면 어머님께서 부담스러워 하실까 봐서.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 한쪽이 아려왔습니다. 그 어린 것이 혼자서 그런 깊은 속내를 품고 있었을 줄이야. 그리고 입덧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수연이가 계속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심했어? 네, 음식 냄새가 점점 역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어머님께 차마 힘들다고 말씀드리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왜 그게 어려웠어? 혹시 꾀병 부린다고 생각하실까봐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냥 저 혼자 참으면 다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졌습니다. 며느리의 아픔을 헤아려 주기는커녕 제 감정만 앞세워 그 아이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으니까요. 수연아, 내가 미안하다. 네가 그런 사정이 있는 줄도 모르고 내 멋대로 너를 오해했다. 저는 진심을 다해 사과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는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라. 힘들면 힘들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이제는 이 애미한테 기대렴. 우린 이제 한 가족 아니니. 저는 수연이의 차가운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었습니다. 어머님에 대해 순진하다고 함부로 말한 것도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제 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괜찮다. 이제 다 지난 일이야.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열리자 그동안 서로를 핥히었던 오해와 갈등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이 만드신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할머니께서 어머님 깻잎전 드시고는 돌아가신 할머니의 어머니가가 해주시던 맛이랑 똑같다고 우셨어요. 수연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할머니께서 그렇게 좋아하신다니 내가 정말 기쁘구나.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앞으로는 할머니 드실 음식은 내가 따로 넉넉하게 만들어주마. 그러니 언제든 말만 해라. 정말요? 어머님 힘드실 텐데. 아니다. 하나도 힘들지 않아. 내 음식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데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니? 우리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닌 한 여자로서 서로의 고충을 이해하고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수연아, 이제 뱃속의 아기만 생각하렴. 몸조리 잘해서 건강하고 예쁜 아기 낳아야지. 저는 수연이의 배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아직은 평평했지만 그 안에 제 손주가 숨쉬고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제가 정말 잘할게요. 정말, 정말 죄송했어요. 그래, 우리 아가. 이제 우리 앞으로 잘해보자. 우리는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위해 과거의 상처를 딛고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날 것을 조용히 약속했습니다. 퇴원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푹 쉬어라. 몸에 좋은 걸로만 골라서 아주 맛있는 음식 많이 해줄게. 네, 어머님. 정말 고맙습니다. 어색했던 병실에 처음으로 따뜻한 온기가 흘렀습니다. 비로소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다음 설날이 되었습니다. 작년 추석, 이 부엌은 기름 냄새와 제 한숨으로만 가득했던 외로운 전쟁터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곳은 다가올 새 생명에 대한 기대와 따뜻한 웃음소리로 가득한 축제의 공간이 되었죠. 제법 배가 불러온 며느리 수연이와 제가 나란히 서서 함께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동그랗게 만드는 거 맞아요? 자꾸 찌그러지네. 임신 7개월 차에 접어든 수연이가 조심스럽게 반죽을 묻힌 동그랑땡을 들어 보이며 물었습니다. 볼록하게 나온 배를 살짝 내밀고 서서 집중하는 그 모습이 참으로 예쁘고 대견했습니다. 응, 아주 잘하고 있어. 처음 치고는 모양도 예쁘네. 자, 뒤집을 때는 이렇게 살짝 들어서. 저는 수연이 옆에서 시범을 보여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수연이는 아직 서툴렀지만 제 가르침에 따라 열심히 반죽을 묻히고 전을 뒤집었습니다. 처음에는 태우기 일쑤였지만 이제는 제법 노릇노릇하게 잘 붙여냈습니다. 아, 어머님, 이것 좀 보세요. 또 태웠어요. 수연이가 프라이팬에서 까맣게 탄 깻잎전을 보며 아이처럼 입술을 삐죽 내밀었습니다. 하, 괜찮아. 처음에는 다 그런 거란다. 그건 이따가 우리 현우 주면 되겠네. 저는 너털웃음을 지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속이 상해 한마디 했을 테지만 지금은 그저 사랑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TV를 보던 현우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수연아. 이제 그만하고 좀 쉬엄쉬엄해요. 수연이는 배 무거운데 계속 서 있으면 힘들어. 엄마도 허리 아프시잖아요. 이제부터 접시 나르는 건 내 담당. 아들은 어느새 철이 들어 저와 수연이가 부친 전을 부지런히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딸 민정이도 거실에서 과일을 깎아 접시에 담아오며 부엌의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언니, 배가 정말 많이 불렀다. 아기가 요즘 활발하게 움직여요? 민정이가 수연이의 배를 신기한 듯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네, 아가씨. 요즘은 정말 잠도 못 잘 정도로 뱃속에서 축구를 해요. 수연이가 제 배를 사랑스럽게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집안에는 화기애애한 웃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어머님, 할머니께 가져다 드릴 음식도 따로 포장해야죠? 수연이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저기 따로 빼놨다.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시는 동그랑땡이랑 깻잎전으로만 가득 채웠어. 저는 한쪽에 정성껏 담아둔 커다란 도시락통을 가리켰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내 음식을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데. 할머니께서 맛있게 드시고 오래오래 건강하셔야지. 저는 갓 부친 동그랑땡 하나를 호호 불어 식힌 뒤 수연이의 입에 쏙 넣어 주었습니다. 어떠냐, 맛이? 네, 정말 맛있어요. 역시 어머님 솜씨가 최고예요. 수연이가 오물오물 맛있게 씹으며 엄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를 보며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수연아, 배도 무거운데 계속 서 있지 말고 여기 의자에 앉아서 하거라. 괜찮아요, 어머님.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아니다. 이제 혼자 몸 아니니 아기 생각해서라도 앉아서 편하게 해. 저는 수연이를 위해 부엌 한쪽에 있던 의자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엄마, 조금 있으면 장모님도 오신다고 했죠? 현우가 전을 나르며 물었습니다. 응, 곧 오실 게다. 오늘은 다 같이 모여서 떡국 먹기로 했어. 이제 사돈인 수연이 엄마와 저는 서로의 집에 스스럼 없이 드나드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두 집안이 비로소 진짜 한 가족이 된 기분이었죠. 이따가 저희 엄마 오시면 할머니 음식같이 가져다 드려요, 어머님. 그래, 그러자. 나도 할머니께 새해 인사드리고 싶구나. 기름 냄새와 음식 열기로 훈훈한 부엌에서 우리 가족은 다가올 새로운 식구를 기다리며 행복한 명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작년 제 마음에 쌓였던 미움과 원망은 저 눈처럼 다 녹아내리고 그 자리에는 깨끗하고 새로운 마음이 자리 잡았죠. 어머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수연이가 제게 허리를 숙여 새해 인사를 건넸습니다. 우리 수연이도 새해 복 많이 받고 무엇보다 건강하게 순산해야 한다. 저는 수연이의 손을 마주 잡으며 말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허물을 덮어주며 함께 나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기나긴 시간을 돌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참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수연이가 제 음식을 가져간 진짜 이유를 알지도 못하고 혼자서 상처받고 화내고 복수까지 계획했으니까요. 만약 그때 제가 먼저 대화를 시도했다면 수연이가 임신 사실을 솔직히 말해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줬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는 정말 많은 오해가 생기기 쉬운 것 같아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고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니까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대화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혼자 추측하고 판단하지 말고 솔직하게 마음을 나누는 게 가장 중요해요. 지금 저희 집은 정말 화목해요. 수연이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고 저는 손주 바보가 되어 하루 종일 아이만 봐도 행복합니다. 수연이 할머니께도 정기적으로 음식을 가져다 드리고 있어요. 할머니가 제 음식을 좋아해 주신다는 게 이렇게 뿌듯할 줄 몰랐네요. 가족이라는 건 원래부터 완벽한 관계가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맞춰가며 만들어가는 관계인 것 같아요. 저와 수연이처럼 한번 크게 부딪혀야 진짜 마음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은 정말 고마워요. 이런 일이 있었기에 더욱 끈끈한 가족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